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베갯머리를 책임지는 잠들기 전에 들르는 고전 책방지기 북나리입니다. 가끔 저에게 고전의 정의가 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전에 쓰여진 작품이라기보다는 세월이 흘러도 묻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문학성과 가치가 재평가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고전이라고 하기엔 다소 최근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사실 최근이래봤자 제가 태어나기 전인 70년대에 쓰여진 작품이긴 합니다.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인생의 책으로 꼽을 만큼 짧은 시간에 이미 고전이 되어가고 있는 작품인데요. 프랑스 최고 문학상인 곤쿠르상을 2번이나 수상한 작가 로맹가리가 1975년에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사생활도 좀 센세이셔널했죠. 프랑스 대표 누벨바그 영화인 내 멋대로 해라에 출연한 지인 셰버그라는 여배우와 떠들썩한 결혼 생활도 했고요. 20년간 프랑스 고위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 대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약자와 동물들을 옹호하는 휴머니즘에도 불구하고 56살의 나이에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자전적 소설인 새벽의 약속을 보면 본인 스스로가 가난한 러시아 이민자 출신이어서 주류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기 앞의 생 역시 합법적인 제도권 바깥에 머물러 있는 비주류 인물들의 삶을 그리면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호소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족과 학교와 사회보장제도라는 틀이 있는 제도권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이 없어도 적당히 사회적 틀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틀이 없는 제도권 밖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틀을 흉내내거나 만들어내며 살아야 하고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절박하게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제도권 밖의 사람들의 모습을 로맹가리는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아프리카와 아랍계 이민자들이 득실되는 1970년대 파리의 뒷골목, 7층짜리 계단을 힘겹게 올라야만 도달할 수 있는 주인공 모모의 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모모라고 불리는 이 책의 주인공 모하메드는 법적인 나이와 고향과 부모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를 돌봐주는 로자 아줌마는 모모가 대략 10살쯤 되었을 거고, 갓난아이 때 그를 맡긴 부모는 아이의 이름이 모하메드이고 이슬람 교도로 키워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로자 아줌마는 전직 창녀 출신인 폴란드계 유태인인데요. 창녀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이 몰래 낳은 아이들을 위탁해서 키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녀는 과거에 매춘업을 단속하는 경찰 조사를 받아 추방당한 적도 있고 전쟁 중에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던 적도 있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수십 개의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창녀였던 그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머리털이 다 빠지고 걸어다니는 이삿짐처럼 육중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늙고 흉한 모습인데도 그녀는 여전히 화장품과 향수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에 집착하는데요. 부자연스러운 치장으로 노화를 감추는 모습은 제도권 밖에서 평생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온 그녀의 인위적인 삶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웃집에도 이런 인위적인 인물이 살고 있는데요. 숲에서 몸을 파는 여장 남자 롤라 아줌마입니다. 여장 남자가 되기 전에 그녀는 세네갈에서 권투 챔피언이었는데 매춘으로 돈도 적당히 벌고 살림도 잘하고 심지어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풍만한 가슴까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이웃집에 사는 모모를 자기 자식처럼 예뻐해 줍니다. 모모와 로자 아줌마가 집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힘겹게 아파트 7층까지 계단을 올라야 했는데요. 이 7층짜리 계단은 제도권 밖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상징합니다. 모모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잠시 반항하기도 하지만 로자 아줌마와 자신은 둘 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애틋하게 대합니다. 합법적인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던 모모는 어느 정도 성장하자 학교에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모모가 나이에 비해 너무 조숙해 보인다면서 받아주지 않죠. 로자 아줌마는 모모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그에게 맞는 나이가 없다고 말하며 위로해줍니다. 외적으로 규정된 틀에 맞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 제도권 사회의 냉정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모모는 학교에 가는 대신 아랍계 양탄자 상인인 하밀 할아버지에게서 글과 빅토르 위고의 문학과 이슬람 경전을 배웁니다. 모모에게는 하밀 할아버지가 학교의 정규 교육을 대체해주는 셈이죠. 관절과 심장이 좋지 않아 거동이 힘들었던 로자 아줌마는 점차 더욱 뚱보가 되어가고 7층짜리 계단은 로자 아줌마와 세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겨워진 로자 아줌마는 이제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게 되고 건강은 나날이 나빠집니다. 창녀들도 그녀에게 더 이상 아이를 맡기지 않아서 로자 아줌마의 수입도 사라집니다. 로자 아줌마는 합법적인 출생증명서가 없어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죠. 모모는 광대직과 도둑질로 돈과 먹을 것을 마련하고 로자 아줌마의 육중한 몸도 닦아주면서 정성스럽게 그녀를 돌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로자 아줌마가 눈을 뜨는 것을 보면 행복해합니다. 아줌마 없이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면 너무 겁이 났던 거죠. 로자 아줌마는 이제 몸뿐 아니라 뇌에도 이상이 생겨 정신이 나간 상태가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웃에 사는 롤라 부인은 몸을 팔아 번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흑인 이민자들은 음식과 춤으로 그녀의 회복을 기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로자 아줌마의 뇌경화증 증세는 점점 심각해져서 진찰을 하러 온 의사는 그녀가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자 아줌마는 병원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며 가기 싫어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끝까지 자신을 괴롭히며 편히 죽을 권리조차 주지 않을 거라며 차라리 자기를 시골에 버려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로자 아줌마를 위해 모모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의사 선생님에게 남들 모르게 로자 아줌마를 안락사 시켜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불법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하죠. 모모는 생이 로자 아줌마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는데 왜 그 생을 마음대로 끝내지도 못하게 하는지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로자 아줌마의 집을 찾아와 자기가 11년 전에 이곳에 맡긴 1956년생 모하메드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1970년이었는데 만일 이 남자가 자신의 아빠라면 모모의 나이는 그동안 로자 아줌마가 알려준 대로 10살이 아니라 14살이어야 했죠. 그 남자는 과거에 자신이 포주였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창녀 중 한 명과 결혼을 해서 모하메드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신 이상으로 아내를 살해하게 됐고 그 때문에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이제 막 나왔다면서 자신은 심장에 이상이 생겨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미 과거에 모모의 엄마 아빠에 대해 다 알고 있었고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로자 아줌마는 곁에 모하메드가 있는데도 일부러 시치미를 떼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당시 자신이 모하메드와 함께 또 다른 유태교도 아이도 받았었는데 헷갈린 나머지 모하메드를 유태교도로 키우고
다른 아이를 이슬람 교도로 키웠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는 흥분해서 유태교도는 싫으니 온전한 이슬람 교도 아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사망해버립니다. 아들이란 존재 자체보다 아들의 종교에 집착하는 생부의 모습은 사회적 허울을 중시하는 제도권 안의 사람들을 은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하메드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생부를 만났는데 조금도 반가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모모는 로자 아줌마에게 왜 자신이 14살인데 10살이라고 속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사랑하는 모모가 너무 빨리 커서 자신을 떠날까봐 겁이 난 나머지 나이를 줄여서 얘기했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모하메드는 하루아침에 4살을 더 먹게 된 사실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자신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이죠. 종교나 나이가 한 존재의 존엄성과 가치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생각이 묻어나는 대목 같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집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던 로자 아줌마는 정신이 깨어있는 순간보다 정신이 나가있는 상태가 훨씬 많아지고 결국 주변 이웃들과 의사는 그녀를 병원으로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모모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로자 아줌마를 그녀가 싫어하는 병원으로 보내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늦은 밤 로자 아줌마가 잠깐 동안 의식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를 데리고 아파트 지하실로 향합니다. 이 지하실은 로자 아줌마가 평소 악몽을 꿀 때마다 찾던 비밀 피난처였는데요. 그녀는 이곳에 가구와 변기통과 촛불 등 온갖 잡동사니들을 수북히 쌓아놓고 있었죠. 모모는 어느 날 로자 아줌마를 미행했던 덕분에 이 공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자 아줌마는 자신을 삶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이 지하실이라는 공간에서 비로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모는 그녀가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지만 평소 그녀가 즐겨했듯이 진한 화장과 향수로 치장시켜주고 하루 종일 그녀 곁에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자 아줌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싸구려 화장품과 향수로 인위적인 생명을 부여하면서 그녀를 붙잡으려 한 거죠. 그렇게 한 달이 가까워질 무렵 이웃 주민들이 진동하는 시체 냄새 때문에 지하실에 눈을 부수고 들어오고 그곳에서 죽은 로자 아줌마의 곁에 있는 모모를 발견하면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에 작가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도권 밖에서 사회가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이었고 희망이었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육이나 종교, 사회적 시스템 같은 보편적인 것들이 때로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사람에 대한 진실된 이해나 사랑을 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스승을 만나고 가족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함께 있고 단체 생활이 필요해서 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던 소년 모모는 자신이 진정으로 구하고 싶은 답이 있어서 스승인 하밀 할아버지를 찾았고 가족이 아니어도 절실하게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병든 로자 아줌마를 자식보다 더 애틋하게 돌봤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거리에서 만나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도권 밖에서 살아가는 모모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진정성을 가진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제도나 허울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시대가 오기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작가가 이 작품을 쓰고 5년 뒤에 권총자살을 한 걸 보면 어쩌면 그런 시대를 맞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다음번에도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고전 책방의 편안한 마음으로 들러주세요.